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금요일 2021년 마지막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426만 2,157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4만 4,071명, 완치 411만 3,472명으로 집계되어 3.4%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평균 200명대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인도네시아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간 전파 사례가 한 건 발생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사례를 포함하여 인도네시아에는 총 47건의 오미크론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지역 간 전염된 첫 환자는 37세 남성이며 최근 몇 개월간 해외여행을 하거나 외국인을 접촉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는 아내와 함께 메단에서 살고 있으며 한 달에 한 번 자카르타를 방문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부부는 12월 6일 자카르타에 도착하였고 17일 수디르만 상업지구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19일 메단으로 귀국하기 앞서 항원 검사 결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후 26일 오미크론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보건부는 관광창조부와 협력하여 자카르타에 있는 동안 환자의 거주지 주변과 지난 17일에 수디르만 상업지구의 식당을 방문한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사례가 대부분 해외 입국자에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47건의 사례가 있으며 이 중 한 건만 지역 간 감염 사례이며 나머지 46건은 공항에서 또는 격리기간 중에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첫 확진자는 12월 16일에 보고되었으며 2주 만에 47건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해외 입국자들의 경우 출발지 국가는 말레이시아, 케냐,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말라위, 스페인, 영국, 터키 그리고 나이지리아입니다. 이 중 오미크론 집단 감염 사례도 발생하였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귀국한 인도네시아인 25명에게서 오미크론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오미크론 감염 환자들은 인도네시아에 도착 후 10일간의 격리 기간 중 모두 발견되었습니다. 도착 직후 PCR 검사에서 가장 많은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가장 오래 걸린 경우도 격리 기간 3일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보건부 장관은 해외 입국자의 10일간 격리가 오미크론 지역 간 감염을 막는 적절한 기간임을 보여준다고 말하였습니다. 외무부는 코백스와의 협의를 통해 더 많은 코로나 백신을 기증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0조 루피아에 이른다고 말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을 4억 1,600만 회분을 확보하였으며 그중 2억 7,300만 개가 사용되었고 나머지 1억 3,900만 개는 내년 4월 안으로 모두 받게 될 예정입니다. 한편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목표치의 75%에 이르며 2차 접종까지 완료된 사람은 53%로 집계되었습니다. 보건부 장관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검출 방법을 국내에서 제조가 가능한지 여러 대학들과 연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검출 방법은 SU전자 탈락 방식으로 오미크론 변이를 염기서열 분석 없이 알 수 있는 방법이며 이미 여러 나라들이 활용하고 있고 현재 인도네시아도 전량 수입에 의존하여 활용되고 있습니다. 염기서열 방식은 한 건을 분석하는데 5에서 6일이 소요되는 반면 SU전자 탈락 방식은 즉시 알 수 있어 신속하지만 구매 비용이 수백만 루피아에 이릅니다. 물론 SU전자 탈락 방식의 검사 방법은 100% 정확하지 않아 오미크론 확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염기서열 분석을 다시 해야 하지만 신속히 분류하여 격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국가 인프라 구축이 인도네시아의 경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소규모 및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대통령은 많은 정당들이 도로, 항구, 공항 건설과 같은 정부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민들은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를 먹지 않는다고 조언하였지만 도로 건설과 기본 인프라 구축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토대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조코위 대통령은 도로 건설이 국가 경제를 좌우한다며 도로 기반 시설이 곧 국민 복지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조코위 대통령은 집권 기간 동안 휴서단의 아체에서 최동단의 파푸아까지 인도네시아 전역을 잇는 고속철도 건설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마트라 북쪽의 아체에서 남쪽의 람푼까지 2,000km 길이의 철도가 건설 중에 있으며 술라웨시를 가로지르는 1,000km 철도와 깔리만탄의 장거리 철도 개발이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자카르타의 지하철도 개통시켜 최악의 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고 있으며 집권 기간 동안 자바에서만 700km 이상의 고속도로를 건설하였는데 이는 이전 10년 동안 인도네시아 전역에 건설된 220km의 고속도로보다 약 3배 이상 긴 면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년 동안 부의 편승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전역에 있는 마을들에게 지원한 자금이 약 400조 1,000억 루피아에 달하며 같은 기간 22만 7,000km의 마을도로를 건설하였습니다. 보내진 자금으로 마을에서는 농업에 필요한 저수지, 관계시설, 농로 다리, 공공시장 또는 마을 소유의 사회적 기업을 건설하였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임기 중에 이와 같은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24시간 액세스할 수 있는 BI-패스트라는 소매 결제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였습니다. BI-패스트는 2019년 5월에 청사진을 선보인 2025년 국가 금융 디지털화 프로젝트 중 일부입니다. 중앙은행은 BI-패스트가 국가 금융경제의 디지털화를 더욱 가속화하여 은행, 핀테크,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를 통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초기 은행 거래 시스템에서는 타은행 간 이체는 100만 루피아당 2,900루피아의 수수료가 발생하였으며 상구 거래 중심제라 은행 영업관에만 가능하며 이체에 필요한 기간도 이에서 3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리얼타임 세틀먼트는 타은행 이체 간 1억 루피아의 한도하의 은행에 따라 25,000에서 5만 루피아의 수수료가 필요하며 4시간 정도가 소요되었고 오후 3시 이후에는 이 길의 일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BI-패스트는 2,500만 루피아의 한도하에 언제 어디서나 즉시 이체가 가능하며 수수료도 은행에 따라 6,500에서 7,500루피아 수준입니다. 현재 BI-패스트에 가입된 은행은 21개 은행이며 2022년 1월 넷째 주까지 20개의 은행이 추가로 가입되어 시스템을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다른 은행들도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BI-패스트 운영 지침으로 중앙은행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유효한 이사회 구성원 규정도 발표하였으며 규정에는 회원 자격, 실행, 운영 및 활용 측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공항철도 운영사 레이링크는 2022년 1월 1일부터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을 잇는 공항철도의 저비용 좌석열차 프리미엄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운행되는 이그젝티브 열차는 공항과 자카르타 중심 구간 이용요금을 7만 루피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미엄 이용요금은 이그젝티브의 반값인 3만 루피아로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공항에서 자카르타로 들어오는 첫 번째 역까지만 이용할 경우 2만 5천 루피아의 이용요금이 청구되며 전철 이용 시간과 정차역도 기존의 이그젝티브와 동일합니다. 무엇보다 프리미엄의 최대 특징은 통근 열차로 5천 루피아의 이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한 이용 자격이나 시간대가 있는 것은 아니며 공항역을 제외한 모든 구간을 5천 루피아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프리미엄 전철에도 USB 전원 플러그를 제공하고 있으며 승차권은 공항철도역 자동 판매기, 어플리케이션, 홈페이지 안내 데스크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 승차권 구매 방법은 현금을 제외한 대부분이 가능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IBK 기업은행이 인도네시아 법인 IBK 인도네시아에 1조 루피아를 출자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남방 사업의 핵심 거점인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IBK 인도네시아의 경영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증권거래소에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출자는 지난 20일 수행되었고 액면가 100루피아인 주식을 최대 109.2억 주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유상증자로 인한 수익금은 회사의 자본과 사업을 늘리는 데 사용될 계획입니다. IBK 인도네시아 경영진은 이번 자본금 납입이 IBK 인도네시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당초 기업은행은 IBK 인도네시아 법인에 꾸준히 자본금을 공급해왔으며 올해 5월에도 1조 2,300억 루피아 규모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발행된 신주수는 72억 8천만 주에 달했으며 행사 가격은 주당 170루피아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3년 전 인도네시아에서 추락하여 189명의 사망자를 낸 보잉 737 맥스8 기종의 운행 재개를 허용하였습니다. 보잉 737 맥스8 기종은 상용화가 된 지 1년도 안 되어 2건의 치명적인 사고를 낸 이후 전 세계적으로 운행이 중단되었던 바 있습니다. 해당 사고 중 하나는 2018년 10월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직후 추락한 라이언 항공의 보잉 737기였으며 다른 하나는 2019년 3월에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보잉 737기로 역시 공항에서 이륙한 직후 추락하여 346명의 사망자를 내었습니다. 당시 조사관들은 추락의 원인을 항공기 정체 방지 시스템에 대한 잘못된 설계라고 하였으며 보잉 측도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소형 엔진 4대를 날개 밑에 부착하는 모델이었지만 리모델링하면서 대형 신형 제트 엔진 2대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형 엔진으로 변경한 결과 무게 중심이 뒤쪽으로 과도하게 이동되었고 이는 이륙 시 항공기가 지나치게 위로 들리게 되어 추진력을 잃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보잉 측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MCAS라는 평행 제어 장치를 추가하여 지나치게 들릴 경우 자동으로 보정해주게 만들었는데 그 계산값이 잘못되어 추진력을 잃고 항공기가 추락한 것입니다. 미국 연방항공국은 조정값이 개선된 보잉 737 맥스8을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하고 실제 검증을 거쳐 운행을 재개하였으며 유럽연합과 서방 국가들도 운행을 재개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교통부도 운행 재개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보잉 737 맥스8 기종은 현재 라이온 에어가 14대, 가루다 항공사가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라이온 에어는 2대를, 가루다 항공사는 49대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항공이 약 30대의 737 맥스 8 기종을 주문하여 아직 받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한편 일부 항공기 전문가들과 유족 측에서는 설계의 근본적인 오류를 기계의 설정값으로 보정하는 것은 문제를 덮어두기만 하는 것이라며 운행 재개에 반대의 뜻을 비추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유럽연합과의 갈등으로 가스 공급을 중단하면서 유럽의 가스 가격이 치솟았고 글로벌적인 에너지 대란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비용도 영향을 받아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경우 1kg당 1,600에서 2,600루피아로 인상되었으며 전기요금도 인상되어 요금 제도와 누진세에 따라 매월 18,000에서 10만 1,000루피아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다만 3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의 경우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기에 정부 부담금은 커지지만 각 가정의 에너지 비용은 증가되진 않았습니다. 경제 및 법률연구센터 소장은 에너지 비용의 증가로 인해 2022년 인플레이션은 최소 5% 이상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는데 이는 정부 목표인 증가폭 3%보다 높은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기본 생필품 가격 상승은 2022년 중하위층 가게에서는 인플레이션을 크게 느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목표하는 올해 4분기 GDP 성장률은 5%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2022년의 경제 성장률도 4.5에서 5% 범위를 유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가계 소득 증가폭이 인플레이션 예상 수치보다 낮기 때문에 정부는 에너지 관련 사업장의 이익을 줄여 가스 및 연료 가격 인상을 억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